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거, 신탁 부동산. 그러니까 신탁된 부동산 중개 실무인 거죠. 네. 아까 뭐 이제 우리가 개발 신탁, 토지 신탁을 이제 개발 신탁, 그래서 뭐 어떤 경우 뭐 개탁 이렇게 얘기를 줄여서 해요. 개탁. 그럼 개탁 하면은 우리가 토지 신탁 중에서 개발형 토지 신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도 시큰둥해요. 본지암 같은 경우 이제 땅은 매각됐어요. 본지암 도시개발사업구역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부지가 좀 매각이 됐어요. 들리는 말로는 모함이래도 모함이래도 이쪽 시행사 쪽에서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모르죠 아직.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샀는데 기존에 6,000평하고 그 친구들은 8,000평 정도를 산 거예요. 일단은 뭐 광주시 지금 촬영하고 있죠.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좀 약간 운영의 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수의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집단한지에 대해서 아세요? 집단한지? 아파트 부지가 쉽게 말하면 집단한지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아파트 부지를 받으신 분들 그것을 이제 시행사에서 매입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수의 계약을 해서 넘겨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못 넘겨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서 광주시에서 그걸 공매를 해버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원인도 있겠죠. 뭐 대장동에 대한 뭐 그것도 이슈되고 매스컴에서 나오니까 괜히 특혜 시비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래갖고 지금 그 지주가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뭐 자기네끼리 만나서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뭐 결과론적으로는 결론만 얘기하면 팩트만 얘기하면 평당 850만 원에 매각이 됐어요. 근데 땅이 850만 원에 매각이 돼서 둘이 합치든 나누든 간에 한 시행사에서 하기는 좀 나눠서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합쳐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규모의 경제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와중인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공사는 책임주고 확약, 연대보증, 채무인수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공사에서 수익, 사업성을 판단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회의적이잖아요. 응? 뭐 무피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안 하는 거죠. 시공사에서 미쳤어요. 책임주고 확약해주고 연대보증하고 채무인수해야 되는 조건인데 아까 구조상 그러니까 개발형 토지 신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저처럼 누가 이제 분양형 관리 신탁을 할 수도 있겠죠. 야 내가 돈은 끌어올 테니까 니들은 책임 준공 확약만 해라 끝까지. 그리고 어차피 돈 받으니까. 뭐 관리형 관리형 토지 신탁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FOT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 그냥 해주지 않아요. 전체 사업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사업별로 좀 틀리지만 10%에서 20% 정도 자기 자본을 준비하라고 해요. 총 사업비가 아까 250억이면 20%면 자기 자본 20%면 몇 프로? 50억. 50억은 네가 준비해라. 사업 시작할 때 그걸 꼽아야 돼. 쉽게 말하면. 물론 그것은 토지 대금 포함이죠. 그러니까 토지가 50억짜리를 갖고 오든지 내가 50억이라고 50억 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갖고 50억 가치가 있는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그 사람이 50억짜리 땅을 준비하는 동안 뭐 돈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자본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죠. 본지암 도시개발 사업구역도. 저는 좋게 보죠. 광주 사람이니까. 여기 그동안에 뭐 한 15년 내로 아파트 공급이 없었잖아요. 본지암 쪽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한 1600까지 뭐 확장하고 옵션까지 해서 1800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모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본지암 역세권 분양가 1800만. 1800 비싸요. 비싸요? 네. 그럼 안 되는 거죠. 뭐. 시간이 좀 흘러야. 그러니까 시공사도 그렇게 지금은 안 맞아요. 시공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서 오신 중개사님이야 뭐 김명순 중개사님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네? 거기 아파트 얼마예요, 평당 지금? 네. 133평 기준으로 해서 20억 정도.
예. 그럼 평당 얼마예요? 25이면? 360. 8천? 한 7,500 정도 되겠다. 그죠? 네, 7,000에서 7,500 정도? 예. 한강 뭐예요? 한강 뭐예요? 흑석동. 그러니까 뭐 그게 돌고 도는 거죠, 뭐. 그죠? 자, 신탁 부동산 중개 실무.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쭉 보시겠어요? 자, 신탁 부동산 중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탁 원부인데 이게 신탁 계약이에요. 제가 가서 돈 빌리러 가잖아요, 위탁자가. 신탁 계약서를 쫙 써요. 신탁 계약서의 두 장을 쫙 쓰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스캔해가지고 신탁 원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신탁 원부는 인터넷 발급 안 되고 직접 등기소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집원을 알고 가셔도 되고, 집원 등기 번호 뜨시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광주시 곤지암의 신대리 87번지 2층 203호를 떼달라고 하고, 저희가 203호는 한 장 넘겨보시면 두 장 넘겨야 되거든요. 누군가 신탁으로 되어 있어요. 신탁 원부 해갖고 2022-2052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장에 아래, 맨 아래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필요한 것들, 아까 신탁 원본에 그 포스트잇 붙여놓은 것들만 카피한 건데 거기 읽어보시면 뭐 나오죠. 신탁 목적,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수익권 증서 발행에 대한 거, 우선 수익권, 수익권 이전 신탁 분기, 그다음 여기 써 있잖아요. 10조 7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10조 보시면 신탁 부동산의 보존 관리 등 위탁자는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 부동산에 대한 보존 유지, 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 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신탁 계약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뭐 한 장, 몇 장 넘기시, 그리고 또 그 다음 11조에도 써 있잖아요. 신탁 계약 체결 전에 위탁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위탁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임대차 확인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차 보증금을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인수인계한 후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수탁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네. 대부분 이렇게 뭐 대동소이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리형 토지 신탁이든 담보 신탁이든 대외적으로는 수탁 회사가 소유자이지만 실질적인 건 자기 책임 안 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기시면 한 장 더 넘기시면 여기 이제 담보신탁 부동산 임대차 확약서가 있고요. 한 장 더 넘기시면 담보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동의서. 용어 말은 조금씩 틀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탁 부동산 임대차 관련 승낙서. 이 세 종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타이틀보다도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 담보신탁 부동산 임대차 확약서는 위탁자하고 임차인이 이걸 갖다가 신탁사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또 보증금 얼마, 또 예를 들어서 매매 얼마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요청서를 보내요. 그리고 여기 임대차니까 임대차에 대한 확약을 하지만 이렇게 할 거니까 요청한다고 보내면 신탁사에서 그것을 그대로 제1수익자 한 장 넘기시면 제1수익자가 여기는 중랑신용 1순위
우선수익자, 중랑신협, 협동조. 제가 뭐 나머지는 내용을 지웠으니까 그런데 밑에 보시면 1순위 우선수익자 하나 있잖아요. 그럼 중랑신협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우리는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이것을 무과신탁에다 주는 거죠. 그럼 무과신탁은 이것을 자기들만 보관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자기 면표용이지.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신탁부동산 임대차 관련 승낙서를 수탁자 무과신탁인 거죠. 무과신탁이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인감 증명서하고 인감을 찍어줘요. 네.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문제인 거야. 동시에 일어나면 돈 보내고 바로바로 해주면 되는데. 근데 계약서를 저희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기간이? 그렇죠. 통상적으로 일주일 걸리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짜증내. 모아서 갖고 오라고 그래. 임대차가 몇 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게 당장 임대차 들어왔는데 이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응?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걸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신탁부동산 중개 실무에서 첫 번째 신탁 원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거 뭐 처분행위, 관리행위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이제 위탁자의 처분 권한이 있는지 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기 신탁 계약이라든지 이런 신탁 실무 임대차 양식을 봤을 때는 위탁자한테 임대차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탁회사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신탁회사의 동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임대차 계약은 권한 없이 이루어진 거죠. 계약이.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임차인한테 주장할 수는 위탁자한테는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별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뭐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되는지. 자, 아까 세 가지 신탁원부, 그 다음에 위탁자의 처분 권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우리가 신탁하게 되면 그 신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등기를 하잖아요. 네. 신탁 계약만 체결하고 등기 안 하면 제3자한테 계약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저당도 마찬가지고 지상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수익자, 신탁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그다음에 신탁 목적, 신탁 재산의 관리 방법, 신탁 종류, 사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신탁원부 보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탁회사에 전화하세요. 담당자. 네, 담당자. 네. 여러분들이 막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딱 정해서 우리 이기정 중개사님 어디 거 해야 된다고요? 지금 아파트. 일목에. 행정타운 아이파크. 네, 행정타운 아이파크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잔금을 못 치르잖아.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신탁회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도 불안하고 임차인도 불안하잖아. 잔금 못 치르니까 어떻게 돼요? 수분양자, 실소유자겠죠? 수분양자는 전세라도 나서 잔금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런 계약서를 쓰고 그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해 주는 걸 누가 해야 되냐? 이기정 중개사님이 하는 거야. 근데 신탁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불안해서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 실례로 행정타운 아이파크, 네? 준공 언제예요? 내년 5월. 아, 내년 5월이요? 내년에. 올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네. 내년 5월이면. 이제 광주의 아파트 물량이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수분양자가 지금 이제 중도금 무이자 대출 그죠? 무이자 없어요. 다 이자네요. 호급제 이제. 하여튼 호불제. 그러니까 유이자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네? 잔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잔금 안 내면 무효되는 거죠.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죠. 계약금만 못 돌려받아요? 네, 낸건 못 돌려. 이자. 중도금. 이자 다 물어내. 아니 나 포기했다는 거죠. 포기한다. 포기가 가능할까? 신용불량 안 되죠.
네? 안 돼요. 거기는 안 돼요. 포기 안 돼요? 중도금이 중도금이 들어가는 넘어가요. 중도금 들어갔다고 포기 안 돼요? 대출로 하여튼 그럼 어떻게 돼요? 차금 못 치르면 계속 신탁회사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전세금이 올라가면 이제 전세를 맞춰줘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티면 해결되거든요. 응? 뭐 처음에는 막 그 입주 시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응? 실입주자가 별로 없잖아요. 네. 실입주자 20%도 안 되는데 맞춰지겠어요? 잘 못 내죠. 전매하려고 하고 또 전세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잘 맞춰줘요. 건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 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신탁회사로 돼 있어. 새로 들어온 사람은 유튜브 봤더니 신탁된 부동산은 쳐다보지도 말래. 맞아. 그렇게 네.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종민 회사님? 나도 안 본다? 해야 되잖아요. 그 계약서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해서 신탁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별로 신탁 상환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걔네들. 그 돈을 내면 돼요. 네. 얼마인지. 그럼 싹싹싹 풀어줘요. 대부분 이제 분양 대금이겠지. 네. 그러니까 그 이상 전세 대출을 맞춰야 돼요. 임차를 맞춰야 된다고. 그 금액 이상으로.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부족해. 내가 그러니까 그 수분양 대금을 갖다가 수분양 대금이 3억인데 돈이 그 전세가 2억 맞췄어. 2억밖에 안 맞춰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양하는 사람이 1억 별도로 내야죠. 방법이 없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중개사가 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용실 중개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뭐 와이로를 써가지고 그렇게 신탁 등기하고 대출을 뽑은 것들. 그런 것들 특히 뭐 다세대나 아파트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개별 호실별로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전체를 걔네들이 신탁회사에서 잡고 있지만 호실별로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신탁 담당자한테 확인하면 되는데 문제는 다가구예요. 그러니까 다가구는 꼭 확인하고 녹음해 놓으셔야 돼요. 말 그대로 그 임차 보증금 인정해 주는지. 왜냐하면 호실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가구 같은 경우 물론 임의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나는 불안해서 안 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까 신탁계약이 내용이 중요해요. 네. 신탁원고에 있는 거. 뭐 위탁자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이 확인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아까 3장 드렸잖아요. 위탁자,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매매 또는 임대차 요청을 하게 되면 수탁회사에서 수익자한테 이러이러한 요청이 있다. 매매, 임대 가능, 니들 인정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받겠다. 그래서 지정한 계좌로 하고 그 돈을 다시 보내줘요.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에 대한 반환 의무는 첫 번째 위탁자가 지고요. 두 번째 제일 수익자가 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위탁자가 첫 번째 있어요. 위탁자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익자. 수익자.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위탁자가 자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위탁자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어요. 그 돈은 빚을 갚는 데 썼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일반 부동산도. 보증금 받아갖고 그거 온전하게 은행 넣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다른 데 쓰지. 새로운 사람 오면 받아갖고 내주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수탁 부동산도. 그것을 수탁회사에서 인정해요. 수익자가 인정해요. 보증금이 서로 오고 가지 않아도 예를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새로운 사람이 받은 것을 이렇게 내줘도 서로 확인서로 해갖고 가름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새로 온 사람은 내가 받아서 이제 기존의 임차인한테 돌려줬지만 그 5천만 원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들어온 것을. 그러니까 그 제일 수익자는 그 5천만 원만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 받은 거 인정하는 거 아니고 한 번 받은 걸로. 자, 담보신탁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보호. 자, 여기서 신탁사 계좌 또는 제1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돼요. 원칙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 예. 이러면 보호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신탁계약서도 있지만 어차피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위탁자가 가르쳐 주지만 전화해서 몇 번 집원되면은 그 담당자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반환은 건 1차적으로 위탁자한테 있고 위탁자가 안 하면 제1수익자가 그거 임의매매 한다고 그랬잖아요. 임의매매 하면서 그 호실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고 고지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빼고 나머지만 받는 거예요. 이용실 중개사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죠. 임차에는. 그럼 제일 수익자가 대개는 대출받은 은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 제일 수익자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은 신탁사 매매. 그러니까 제가 매매라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아까 말하는 대부분 온비드를 이용해요. 그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압류재산이나 일반 부동산 경매처럼 법원 경매처럼 그런 경매 절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경매예요. 수수료 주고 하는. 네. 그냥 그 온비드의 어떤 그런 편리한 절차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임의매도 다 하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매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실무에서는 어떤 거냐면 저희도 가끔가다 위탁자 계좌로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 보증금이 너무 작아. 그럼 고지해요. 이거 신탁사한테 얘기하기도 부끄러워. 적어도 뭐 2천에 70은 2천만 원 돼야 되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걸 갖다 신탁사에다 넣었다가 빼고 아니 월세 까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증금이 2천에 70인데 이런 경우 있잖아. 계약금 200을 신탁사 계좌로 넣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 이행을 안 했어. 포기한대. 그럼 그 200만 원 어떻게 할 거예요? 골치 아프게.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200만 원을 보내라고 해요. 뭐 그리고 또 200만 원만 보내면 다행이지. 50만 원 보낸대. 그럼 그걸 신탁세 계좌로 받아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가계약금 보내라고 그래요. 50만 원. 그리고 나중에 잔금일 날 1950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50만 원 신탁세 계좌로 그냥 넣어줘. 2천만 원 맞추죠.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하죠. 하지만 온전하게 보증금 전체를 위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점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담당자한테 확인하시고 바로바로 안 해줘요. 저희는 5일자로 끊어요. 5일자. 이달에 하게 되면 그 다음 5일날까지 아까 보시면은 양식을 한번 보실래요? 무과신탁 양식을.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담보신탁 부동산 임대차 확약서라고 있잖아요. 첫 번째 위탁자하고 임차인이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부침 위탁자 임차인 인감증명서 각 일부. 임차인도 인감증명서를 한 부 떼가지고 그 담보신탁 부동산 임대차 확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신탁회사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바쁘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본인들이 안 떼어 갖고 와 인감을. 네, 임차인들이 되게 번거로워하고 귀찮아요. 네. 그런데 보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는 해달라고 공인중개사를 둘들 볶으면서 자기네들이 해줘야 될 기술적인 부분은 뭐냐면 아예 인감증명서를 신탁부동산이면 계약할 때 떼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감증명서 하나 떼어갖고 이 신탁 양식을 이 담보신탁 부동산 임대차 확약서를 만들어요. 그 신탁사에다 전화하면 양식 주거든요. 받아. 그래갖고 인적사항 다 집어넣고 여기다 도장을 찍는 거죠. 그게 이제 신탁 부동산을 아는 중개사님과 모르는 중개사님의 차이점이에요. 이거 또 떼어라면 지금도 아직 안 떼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와갖고 몇 번을 물어봐. 이거 보호되는 거냐고. 보호된다고. 근데 본인이 인감을 안 떼었어. 본인이 인감. 아예 보호된다고 하니까 잘 끼어오던데. 아 그래? 자동으로. 근데 일단 들어오고 나니까 없어요. 그럼 내가 사정을 해. 양식은 있잖아. 양식은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인감을 안 떼어온 거야.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또 인감은 떼왔는데 인감 두 장은 또 안 갖고 갔어 다시.
그러니까 당장 문제되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절차예요. 네. 그리고 신탁사마다 조금 양식이 틀려요. 네. 근데 내용은 동일해요. 하나 읽어볼까요? 기타 확약. 이게 신탁사의 신탁 부동산에서 이걸 징구하는 서류인데 수탁자는 임대인이 아니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포함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은 수탁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일체 요구할 수 없어요. 이 조항을 달아가지고 본인들한테 임대차 확약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청해달라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써 있죠. 임대차 목적물의 처분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소유권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이에 사전 동의한다. 그러니까 그 수탁회사 영리 목적의 수탁회사는 말 그대로 관리, 명의 관리, 소유권 관리만 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그 수탁회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불안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 뭐 누가 경매 들어올 수도 없어요. 압류가 안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뭐 사회의 취소 소송 정도? 그거 뭐 다 짚어보고 오겠죠. 특히 개발 신탁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탁회사가 선이잖아요. 이제 이겨요. 수탁회사가 큰 회사에서 그걸 갖다 짜고 할 일은 없어요. 자, 신탁부동산 중개 시 주의할 점. 다른 등기가 있는 경우, 다른 등기가 있어요. 신탁 등기 외에 다른 등기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정상적인 신탁 등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탁 등기 전에 뭐 근저당이 있다든지 아니면 압류가 있다든지 다 해결하라고 그래요. 그게 있으면 신탁부동산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기술적인 착오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 갚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출 받을 때 했던 것처럼 지방세, 국세 다 완납했다라는 거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위탁자 계좌로 입금할 때 우리 중개사님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까지만 위탁자 계좌로 입금하세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융통성하게 50만 원도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그냥 입금하시라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전세 같은 경우 뭐 전세 뭐 계약금 일부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뭐 전체를 다 입금한다? 문제가 되겠죠. 보호 못 받아요. 그리고 꼭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는 거. 참고 자료 한 거고요. 뭐 준비는 많이 했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화장실 안 가시고 쉬지 않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설명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궁금하신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앞으로는 신탁 제도가 많이 이용될 거고 신탁은 어떤 새로운 법률 관계, 우리가 채권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하고는 다른 영미법계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인 법하고는 충돌해요. 아까 우리 정동석 전지회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상속에서 그 유류분하고 좀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기존 제도하고 부딪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 거고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오늘 이제 부동산 신탁을 하면서 신탁 그다음에 이제 신탁 부동산 중개 실무에 대해서 했던 거니까 끝나고 나가시면서는 뭐 이제 신탁 부동산 해도 이제 겁낼 거 없고 우리 이용실 중개사님이 제일 힘든 상황에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예, 설정이 많이 돼 있을 경우에 그건 제대로 된 신탁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4개 지금 영리 목적 우리나라 그 신탁회사에서는 그런 거 설정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취급하는 빌라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대출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신탁도 돼 있고 대출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신탁이 돼 있으면서 마을공고나 이런 데 대출 금액이 많은 거죠. 아 그러니까 신탁에 안에 수익 채권이 담보 대출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이거를 확약서랑 이런 걸 받으면 네. 그 대출 돼 있는 데서 그걸 먼저 나중에 그걸 네.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해줘요. 선순위로. 먼저. 예. 자기네들이 못 받는 거죠. 본인들이 못 받아도 이 확약서를 받으면.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조삼모사요. 먼저 돈을 받는 거예요. 이미 받았잖아요. 그죠? 그냥 두면 한 푼이 못 받는 건데 받았으니까 각 호실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에서 먼저 우선 채권으로 인정해요. 우선 변제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초월의 그 라온빌 새마을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든지 빌라들이 그런 게 그럼 많으니까. 월세를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월세를 놓는데 보증금이 그래도 들어가잖아요. 보증금을 500이나 1000만 원만 받아요. 그러니까 500이든 1000만 원이든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보고가 되니까 대신 그 돈은 신탁사 또는 제1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네. 거기로만 넣으면 이게 네. 동의서랑 이것만 받아놓으면 네. 우선 변제가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뭐 동의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계좌번호 받은 다음에 글로만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14개의 신탁회사를 제외한 예. 뭐 제가 듣기로는 가끔 그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신탁회사를 만들어서 네. 운영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좀 배제를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예. 네. 그런 건 조심하시면 돼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가끔 그런 개인 신탁회사 그 일도 있다더라고요. 신탁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인지도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14개 회사 아니면 안 하셨어요. 제가 이 14개 영리 목적 영리 신탁 회사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잖아요. 공신력하고 전문성이 있어요. 근데 생보 부동산 신탁이 네? 어디? 생보 부동산 신탁이 바뀌었나요? 아, 예. 생보가 교보자산 신탁이에요. 아, 네. 교보자산 신탁이 원래 이제 생보. 네. 전국 주중계사님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또 괜찮아. 우리 신진아 중개사는 어땠어요? 신탁. 네? 묻지 말고 신탁보다 이게 돈 되는 거. 남들이 못 하잖아요. 신탁돼 있으면 남들이 전세도 월세도 못 해요. 되게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럴 필요 없어요. 위탁자가 또 수수료도 잘 주고 요즘 같은 왜냐하면 똑같은 입장이잖아. 위탁자 입장에서는 월세라도 빨리 해서 그걸로 이자라도 내는 거예요. 근데 월세도 안 나가고 전세도 안 나가면 이자도 못 내고 그럼 어떻게 가요? 결과적으로 임의매매. 제1수익자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자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그때 약속한 대로 신탁 계약대로 처분하시죠. 그럼 아소리도 못하고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자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알아서. 우리 유명렬 우리 지회장님. 네. 저는 우리 유명렬 지회장님 와서 제일 가까워요. 네. 저도 주차장에서 만나는데 반갑더라고요. 앞으로 부동산 개발 땅에서 하실 때 저축은행보다도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이걸 많이 이용할 거예요. 신협, 새마을금고. 네. 사실 이제 저축은행은 보험도 안 팔고 카드도 안 팔잖아요. 저축은행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은행들은 그래도 카드도 팔고 보험도 팔잖아요. 근데 저축은행은 진짜 예대 마진으로만 먹고 사는 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묶여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탁회사가 되세요. 영리 목적 신탁회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김중원 중개사님. 이제 비도시 지역에 있는 것들도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옛날에 땅값 대비해서 공사비가 적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비나 땅값이나 거의 비슷해졌죠. 공사비가 더 비싸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신탁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 땅에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공사비를 했는데 지금은 땅 살 때도 대출이 있고 나머지 건축 비용은 어떻게 해요? 금융권에서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안정적인 담보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또 앞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용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네. 질문 없으면